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주요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정부의 북미 간 중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김영철 방남으로 인한 여야의 충돌과 남남 갈등이 봉합도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 관련 내용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포스트 평창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평창발 해빙무드를 살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두 바퀴로 진전된 북핵 해법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의 중재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북미 간 탐색 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조건을 못 받고 동시에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북미 대화의 향방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후 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면 충돌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남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내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을 예면한 채 살인 전범 김영철을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도 국회 파행, 장외투쟁을 접고 포스트 평창 시대를 함께 고민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냉엄한 북핵 대치 국면으로 돌아갈 것인가? 극적인 해빙무드를 이어가 평화정착의 분기점을 만들 것인가? 포스트 평창 과제와 해법에 관해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네, 국회 국방위 소속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말만 해도 과연 평창 올림픽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참가 여부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올해 북한의 태도 변화도 있었고 참가와 더불어서 안전 올림픽 또 최대 규모의 평창 평화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물론 내부의 북한의 참여에 대한 태도를 두고 야당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렀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 같습니다.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반도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종합적으로요, 서 의원님. 평창 올림픽 말씀처럼 과연 열릴 수 있을까? 혹시 북에서 이상한 도발을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올까? 아베도 오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평창 올림픽이 열리면서 아베도 오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응원단 파견하고 그리고 예술단 파견하고 그리고 김정은의 바로 동생인 김여정과 네. 김영남까지 파견하면서 평화 올림픽의 무드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했다. 이제 긴장이었던 한반도는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을 거치면서 형성된 최근의 한반도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평창 올림픽 자체는 평화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예. 또 우리 선수들 너무나 잘했고요.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의 정치 공방은 너무나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평창 올림픽은 북한의 김여정에서 시작해서 북한의 김영철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김여정, 김영철 최고 실세들이 왔고요. 미국에서도 펜스 부통령 또 이방카 이렇게 왔다 갔는데 결국 북미 간에는 그 좁은 VIP 단상에서 2,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서로 있었습니다마는 북미 간에는 어떤 대화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니까요. 예. 지금 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 압박과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안에서는 물밑에서는
북미 간의 긴장 굉장히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할 때 김여정, 김영남 참석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야당의 태도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폐막식을 앞두고 김영철 부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의 지금 폐막식 참석을 두고 지금 김영우 의원이 소속돼 있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반발이 컸는데요. 김영우 의원님도 통일대교 남단에 밤에 있었습니까? 밤에는 없었고 그 다음 날이죠. 예. 김영철 이제 오는 날 예. 가서 뭐 연설도 하고 그랬죠. 마이크도 잡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뭐 이거 천안함 배지인데요. 예. 3월 잠깐요. 그 서 의원님도 배지 있는데 하얀 색깔이요. 평창 올림픽 배지입니다. 예, 두 분 다 비슷하게 하얀 생겼네요. 색깔은 평창이 하얀 색깔은 평화를 비슷하네요. 만들어내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아직도 그 자식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 계신데 김영철이 온다는 것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또 김영철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실무 최고 책임자예요.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무슨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것이고 정찰총국장 아니었습니까 당시 예. 그런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조직 편제상 그 정찰총국에서 운용하는 소형 연어급 잠수정에서 쏜 그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이 된 건데 예. 그런 김영철이 그냥 판문점에서 뭐 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서울에 와서 또 평창에 가서 또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그 올림픽 무대에서 단상에 쓴다는 것을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자체를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굉장히 있었고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까요? 2014년엔 김영철 내려왔을 때 남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논평까지 내고 예.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그 가서 시위하고 또 구호는 뭐 사살해야 된다라고 아니 우리가 그쪽을 보호하고 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남북의 긴장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가는 과정 속에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 남북 화해, 남북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북에선 내려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서 김영철이 내려와서 어떻든 그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설명하는데 또 귀 기울여 잘 듣고 이 과정이 일정 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또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평화올림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 화해 평화를 만드는 데는 여야가 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부추겨서 보기 좋지 않은 모양을 만들고 또 지금 말씀처럼 운영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습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평화무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마치 책임을 묻듯이 불러드리겠다 이러고 운영위를 여니까 그 운영위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 매번 나왔던 얘기지만은 짧게 이 질문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견이 지적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입장 왜 그러냐? 김영철에 대한 태도 2014년과 지금 2018년 2월에 왜 서로 입장이 다르냐 그런 지적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비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2014년 10월에 그때 열렸던 회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사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의 소형 그 경비정이 NLL 쪽에서 침범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서 군사회담이 열린 것이고 그 장소 자체도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유엔이 관할하는 판문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인이 지켜보는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에 손님으로 대대적으로 맞이해서 여는 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 의원 얘기도 짧게 듣겠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뀐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에서 그렇게 내려보내고 군사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하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니까 군사회담을 다른 담당자를 내려보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네.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상황에서 그때는 군사회담이니까 되고 군사회담이라서 군사당국의 수뇌부로 인정을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군사 수뇌부로 인정을 해서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에 온 것이 아니라 남북 문제에서 세계적인 평화 무드 속에서 이걸 계기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자 하는 의도를 비치는 모습인 거죠. 네. 뭐 여야의 강조점 또 뭐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서로의 다른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또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적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형세를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적극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서로 간의 접점을 뭐 조만간 만들 수 있을까요? 적절한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남북한 문제에서는 어떻든 북에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또 핵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남북 문제에서는 사실은 적절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또한 계속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서 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 적절한 조건도 또 만들어 나가면서 또 공개적인 대화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평화적인 대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대화냐, 어떤 것을 의제로 하고 아젠다로 하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런 대화가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사실 김영철이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뭐 17층 전층을 사용하면서 모양새를 보면은 남북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김영철이 이제 상대자라는 게 물론 우리는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만은 네. 다만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최고 실세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계속 연쇄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한 줄 나오더군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확실하게 다뤘느냐.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있을 때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아젠다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깜깜입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전부장 아닙니까, 김영철은. 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외교 안보 라인 최고 실세들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총점검을 잘하고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만 보여주고 무슨 작전 도로까지 다 내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느냐가 대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 김영철이 이번에 내려왔던 상황을 두고 우리의 모든 정보만 노출시켜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내려왔으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노출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외교 안보 라인이 만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쪽에서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당선이 되고 우리 쪽에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갔어요. 네. 방북을 했는데 당연히 그쪽에 외교 안보 라인하고 김정일까지 다 만나고 오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방북을 하면 그쪽에서도 그쪽에서는 백화원 초대소에 전체를 다 내줍니다. 네. 제가 남북 정상회담 때 남측 실무진 대표단으로 갔었거든요. 개성에서도 회담을 5번 하고 그리고 북에 갔는데 저는 고려 호텔 한 층을 저에게 다 내줬어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을 괜히 주변 거 이야기하면서 거의 한 층을 다 내줬다.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 호텔 한 층을 다 내주고 통일부 장관이 갔을 때는 백화원 전체를 제가 보기엔 내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모든 대화가 이렇게 되는 대화가 우리 국방위원장님 하셨으니까 마찬가지지만 군사적인 비밀 많잖아요. 정부에서도 지켜줘야 될 비밀이 있고 우리도 좀 더 뒤에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것까지 지금 당장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가서 숭늉 찾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의원은 전에 국방위원장을 하셨죠. 지난 네. 연말까지 하셨죠. 예. 이번에는 북한이 국방위가 아니라 국무위로 고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거에는 국방위원장이면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카운터 파트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네, 지금 이제 북미 대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쪽만 상대한다면은 상대방만 고려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한반도 문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북한도 고려해야겠지만 큰 미국의 문제 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두고 중재 외교 또 중매 외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역할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역할인데 최근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을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국방위원장도 지냈습니다마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 또 미사일 이것은 미국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평양에서 열렸던 그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그 무기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2하고 거의 흡사한 무기가 이번에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정거리가 300km입니다. 300km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남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탄두가 장착되면은 핵탄두 미사일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유독 모든 문제를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오랫동안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죠. 물론 북미 협정을 이제 북한이 굉장히 또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근데 네. 북미 간의 대화만을 강조를 하고 우리는 뒤에서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작 남북 간에 풀어야 될 그런 그 군사 무기 폐기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대화의 프레임 자체를 북미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간 것이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저는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시멈 프레셔 작전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랬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 테이블의 핵심 아젠다로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인데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 장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 북한에 끌려다니는 거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지금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흠집을 내면서 오히려 북한이 대한민국만 활용을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의 대처 상당히 불만이 있으시네요. 아니 불만이 그렇게 많으셔서 어떡합니까? 우선 김여정이 내려와서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친서에서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남북 정상회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양에 오셨으면 좋겠다. 초청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그 특사로 김여정과 김영남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남북의 군사적 대치 문제를 풀어 나가야죠. 북에 있는 무기가 남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남쪽이 가장 긴장하는 것은 북에 있는 무기가 미국으로 가는 것만이 긴장이 아니라 남쪽으로 오는 것이 가장 긴장된 것이 그것이 남쪽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고요. 우리 국방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지금 과제입니다. 국방위원장 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쪽에 현무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중매만 쓰려고 한다? 그렇지 않죠. 북에서 벌써 친서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했고 북은 상당히 많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들어올 것인가 들어와서 대화에 물꼬를 틀려고 자세를 낮추고 들어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아까 제가 김영우 의원 전에 국방위원장 했다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도 국방위 소속이기도 하지만은 가계의 집안에 또 국방하고 좀 관련된 게 있죠. 집안에 어르신이 군 출신에서 저희는요. 예. 그 군인 가족입니다. 예. 보훈 가족이고요. 시아버님이 월남 참전 용사를 하시면서 해병대 장군까지 하신 그 국가 유공자시고요. 예. 친정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시고요. 시아주버님은 현재 해군 대령이시고요. 예. 저희 가족에서 군대 간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예. 네, 저희는 사실은 보훈 가족에다가 군인 가족이고 또 제가 국방위원이고 예. 여성으로서 국방위원 하면서 정말 가장 걱정이 북이 남쪽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려면 남쪽이 훨씬 더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기도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북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그 국방력의 우위 속에서 북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아줌마로서
또 국민으로서 갖는 국방위원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중재 외교에 대해서는 김영우 의원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하고 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서 임하는 입장하고 우리는 당사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또 해가 나가는 정부의 정책이 뭔가 한미 동맹에 조금 균열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 일부에서 하던데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문제의 지금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도 굉장히 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지금 한미 간의 균열을 일으키면은 북한한테 유리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사이가 벌어질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이 됐든 선제 타격이 됐든 한미 동맹이 아주 끈끈하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예. 미국으로서는. 하지만은 한미 동맹이 느슨해지고 와해되고 사이가 멀어질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국 또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필요 없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늘 한미 동맹의 우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레토릭에 지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난해 말에 미국의 그 사령관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나토 사령관까지도 만나고 왔는데 사령관들이 굉장히 내심 걱정을 좀 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절제된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들은 북한의 말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북한이 여태까지 어떤 행동을 벌여왔는가를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완벽한 대비가 돼 있어야 대북 협상이 가능하다.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군요. 그리고 예. 대한민국 정부의 삼불 그 쓰리 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해하고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습니다.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처럼 알려진 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하는 그 얘기들을 하더군요. 김영우 의원은 한미 동맹은 수사로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 얘기를 지난 정권에다 제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 태평양 사령관 작년에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나토 사령관 만나고 와서 저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 태평양 사령관 만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2월에 만났는데요. 방위분담금 우리가 낼 만큼 다 내주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방위분담금 더 요구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그거 자기가 전달해 줄 기본적인 내용이다. 꼭 만나면 전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도 여러 가지 그 첨단 무기가 순환 배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도 좀 순환 배치하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렇다면 DDD-1000이라고 하는 그 스텔스 전투기 같이 대형 항모가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모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 저희가 필요하면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2017년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서 ICBM 성공했다고 떵떵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긴장이 최고조였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12월에 북한 보고 평창에 와서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1월 1일 날 김정은이 반응한 거 아닙니까? 평창에 가고 네. 고위급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평창이 진행되는 동안은 한미 군사 공조 부분을 잠깐 미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정상간 전화를 합니다. 직접 정상간 전화를 1월 5일에 했습니다. 1월 5일에 해서 이거 조금 미루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미국 대통령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 한미 군사 작전이 우선 평창 이후로 미뤄지는 거 네. 아닙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공조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전 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훨씬 더 공조를 잘하고 제가 미국의 NSC 관계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 다 만났는데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좀 걱정했는데 만나보니 오히려 훨씬 더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단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네. 더 신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하더라고요. 한미 동맹에 혹시 이상 신호 이런 얘기가 우리 국내에서 나온 또 하나의 배경에는
이번에 마침 그 경제 관련 쪽 이야기입니다. 가전제품에서 철강, FTA 뭐 개정 협상 이어지기까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 좀 거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뭔가 불만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식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역시 또 지금 한미 동맹의 균열의 신호의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하면서부터 그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가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미국 우익들이나 미국 그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한미 FTA는 다시 한번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실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오히려 한미 이 그 공조 과정이 생기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로 많이 밀려졌던 거죠. 밀려지고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코리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다시 그것도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네. 미국의 그 경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쓰죠. 또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그런데 일본의 대미 흑자는 한국의 대미 그 흑자의 3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좀 빠져 있고 유독 흑자의 순위로 봐서 우리나라가 10번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 또 중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통상과 안보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따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만 아쉬운 것은 중국이 사드 보복을 강렬하게 해올 때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WTO 제소한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런 압력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처하겠다. 네. 또 WTO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도대체 이 한미 동맹, 이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신을 자초할 일이 있는가,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통상하고 안보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한미 관계는. 그리고 한미 동맹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 정책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열세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그 해결, 군사적인 옵션 이걸 막을 길이 사실 없는 겁니다. 이번에 폐막식을 앞두고 이방카가 한국에 방문했던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더 강도가 세진 북한에 대한 제재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제재 전략의 그냥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차원에서는 해상 완전히 봉쇄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 해상 차단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27개, 28개 선박 회사 또 선박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 이런 거를 이제 시작하는 것 추가 같은데요. 56건을 발표했죠. 예.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죠. 이렇게 가면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그 목을 조여온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대화 테이블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그 통상 압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통상 압력에 대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야지 무릎 꿇고 가면 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처럼 당당하고 결연하게 그렇지만 대화를 잘 이뤄내서 이 철강 압력도 금방 바뀌듯이 이 바꿔나가고 대화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가야죠.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한미 공조 속에서 또한 그 대한민국의 이익을 수호해 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고 코리아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야당에서 떠들었는데 코리아 패싱 아니라고 미국이 직접 이야기했고 지금 과정에서도 그러면 남북 문제에서 남한이 일정 정도 그 남쪽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니까 또 남쪽이 왜 중매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그 정치권에 있어서 계속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이방카가 왔을 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한 것은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아주 그 강한 자기 전략과 전술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대화하자고 했으니까 대화하자. 그리고 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끌려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영철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단계적인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같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얘기 없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 발표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인 것도 공조를 해나가면서도 결연하고 당당하게, 예. 경제적인 것도 결연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 문제죠. 지금 패럴림픽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이후에 지금 4월 초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북쪽에서는 항상 형식적으로 그렇게 답을 합니다만 재개하면은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노동신문의 발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훈련에 적어도 현상 유지 또는 축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된 이야기가 없고요. 저희가 국방부에서 발표도 애매하게 하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군사기밀이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걸 굳이 뭐 북도 있는데 그 뭐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내놓고 할 필요도 없고, 예. 저는 이런 것은 NCND 형태로 가면서 저희가 사실 북에서 미사일 한번 쏘아 올릴 때마다 그 남쪽에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북에게 압박을 해왔고, 그러면 북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정 정도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국방은 아주 튼튼하고 단호하다. 그리고 한미 공조는 하나의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들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재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동맹국 간의 예. 그 연합 군사 훈련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뭐 키 리졸브라든지 독수리 훈련은 철저하게 방어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늘 북쪽에서는 그런 군사 훈련을 비밀로 해가지고 뭔가 그렇죠. 보이려고 해왔죠. 근데 이것은 이제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행사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 미일 동맹 간에는 늘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계속 또 동맹 훈련을 하고 있죠. 동맹국이 동맹 훈련, 연합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동맹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미 연합 훈련 재개에 대해서도 사실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좀 심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이제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연기된다는 것에서는 큰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것을 또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완전히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시작한다면은 북한에 정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위축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어느 방식이든가 모르겠지만 재개할 것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랬을 때 북은 과거처럼 그렇게 군사적인 뭔가 시위로서 또 대응할까요? 북이 군사적 시위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네. 예, 그건 다 이제 추측이고, 그리고 이게 서로 힘의 균형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우선 먼저 북은 대화하겠다고 왔고, 대화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쪽에서 통상 압력을 넣는데도 계속되는 제스처를 쓰고 있고, 또 거기서 남에서 어떻든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잘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우리의 군사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우리 김영우 전 국방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 훈련이고, 또한 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대로 가야죠. 가고 또 우리가 국방력에는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도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도 또한 언제나 유연한 협상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김영우 의원님 그 북한의 최근에 남았던 대화, 제2의 배경이라든가 진정한 속내 어느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대한민국 테스트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테스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여정, 더더군다나 김영철까지 대한민국에 보낸다는 것은 김영철,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상 굉장히 그 엔티 감정이 많은 그런 인물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대북 규제, 뭐 오이사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흔드는 것이죠. 이런 테스트의 목적이 하나 있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결국 미국의 대북 압박입니다. 이 압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뭐 블러디 노우즈나 아니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압박도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대북 규제 트럼프가 때문에. 얘기하는 2단계 지금 압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얘기하는 코피 작전을 포함한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방패 삼아서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를 일단 진전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해소시키고 또 미국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신들이 어떤 생존하기 위한 그런 그 서바이벌 작전이다. 그래서 테스트와 서바이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북 대화 국면에서 특사 파견이 뭐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 될까요? 아, 우리 쪽에서 특사 네. 파견하면요. 특사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특사 파견이 미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공개로 먼저 이루어졌던 그렇죠. 것이죠. 인도- 이번에는 특사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거론하고 있으니까는. 왜냐하면 공개적인 평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사로 북에서 먼저 내려온 거죠. 김여정과 그렇게 김영남, 봐야겠죠. 예. 그리고 김영철 그렇게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일정 정도 특사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사가 가는 것은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든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때는 대략의 특사와 그다음에 각부 장관 간의 회담을 통해서 작은 실마리들이 다 해결돼 놓은 상태에서 예. 정상 간의 회담으로 큰 실마리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 대화를 위한 뭐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조정 같은 것도 선제가 그렇죠. 있겠지만은 예. 시기적으로는 뭐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미국과의 우리와의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이야기가 일정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북하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육자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에서는 핵실험을 더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중유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북미 간의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 특사들이 파견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누구 특사를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로 집중되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적임자 여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군요. 예 어떤 사람이 적임자입니까? 적임자요. 예. 저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빨리 나가는 것 빨리 나가는 아닌가 거다. 우리 논란 속에서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북 특사 관련 얘기입니다. 특사 필요하면 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특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김정은한테 그다음에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핵 그냥 동결 차원이라든지 핵 동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핵 폐기 이런 단계적인 걸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규제는 규제대로 완화시키고 북한의 핵은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든지 간에 가서 확실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야당하고도 야당 뭐 전체하고는 뭐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야당하고도 그런 어떤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소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북한 관련 대북 관련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대화의 필요성, 협상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주체가 돼야 되는 정치권 내부에 서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경향, 뭐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금 말씀처럼 그 특사를 파견하든 북미 대화를 하든 남북 대화를 하든 한미 대화를 하든 저는 일정한 비밀은 존재해야 하고 예. 그러면서도 야당과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저는 그런 자세를 그 정부도 좀 더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야당은 지금 완전히 소외됐어요, 전체에서. 왜냐하면 대화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꾸 딴지를 놓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기존에 뭐 계속 우리 정부를 지탱해오던 세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인 공세로 갈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또 내용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야당이 또 일정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의원도 야당이 지금 소외돼 있다는 인식을 하시네요. 그런데 네. 책임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야당이라고 해서 저보다 뭐 모든 걸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여당에 또 협조한 그 의원도 없을 거예요.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야당 의원님들한테 시간도 더 많이 드리고 발언 네. 시간도 그리고 그 여당 그리고 과거에 그 국정감사 이것도 그때는 물론 제가 이제 여당이었습니다만 저는 여야 없이 국방 외교 안보 그 시계는 돌아가야 된다. 네. 제가 그 주장 늘 하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보다 긴밀한 좀 소통 이런 것은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약간 얘기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정책을 주도하는데 정부의 정책의 어느 부분에 대한 뭔가 확실한 조정을 필요하다든가 좀 아쉽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다면요.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다만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김영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위안부 문제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너무 의논 없이 일사천리로 그 한일 간에 협의했다. 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꼭 좀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와 야가 약간 그 정책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이념적으로 계속 그 대립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 다만 북한이 잘못한 거, 또 북한에 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역사에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법도 통과를 시켰고 북한의 여러 가지 전범에 대해서는 기록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마저 없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살면서 평화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질적인 대화를 해도 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되게 여당의 의원님들한테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면은 거의 100% 가깝게 이제 잘하고 있다는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전략이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제 정세도 있고 미국 문제 있고 또 중국 문제 사실 이번에 최근에 올림픽 과정에 빠져 있지만 이후에 우리의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정부가 주력해야 될 외교 안보 전략. 이탈리아의 한 언론지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정치 외교 부분에 금메달, 금운동을 이렇게 선정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보도가 됐는데 예. 금메달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은메달은 아. 김정은이다. 그다음에 동메달은 아베다. 초기 이런 때는 외교 댄스 금메달은 김여정이다 이런 외국의 외신도 있었는데. 외교 댄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평창 될까? 언제 저쪽에서 북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발을 할까?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다시 공격을 해야 하는가? 이런 초긴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괌으로 지금 뭐가 날아가는가 안 날아가는가 막 온갖 초긴장이었는데 어느덧 그 평창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화해 무드가 왔는데 절대 정치 외교하는 사람들,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잊지 않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북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무슨 도발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도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던 초긴장이 그것만큼은 아닌 상황이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 당하는 거 아니야? 야당이 계속 얘기했을 때도 국민도 약간 동조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 이쪽 저쪽에 일정 정도 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해 나가는 자세도 아주 괜찮고 그리고 북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정 부분 잘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공조도 잘 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4대 강국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줄을 잘 타는 외교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정치권이 이제 좀 더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정치권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처럼 사실 좀 더 이렇게 야당이지만 과거 여당이었지만 야당 같은 여당인. 지금은 야당이지만 야당에서 조금 중립적인
야당인 이런 당에 가서 욕 먹으라는 얘기.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우 위원장 하실 때 또 기억이 납니다. 국방의 문제는 진영 논리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당에서 눈총을 받으면서도 상임위를 운영하려고 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라는 것이 어느 부분은 불가피하게 조금 서로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국정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해가지고 소통이 잘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런 한반도 최근 상황 어쨌든 간에 중요한 국면이긴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분명히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특히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의 시급한 과제는 뭔지 이 부분을 먼저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예, 우리는 그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잘 써야 됩니다. 국방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저는 국방비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늘려줘서 고맙긴 한데 병장들 월급 올려주는 거 뭐 그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삼축 체계, 킬체인 등등. 예. 그러니까 대북 그 국방 억지력을 더 빨리 확장시켜야 됩니다. 증가시켜야 그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이겠네요. 입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예산 편성 자체를 좀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역시 한반도 평화 또 앞으로의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서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끌려가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 신뢰는 매일매일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또 매일매일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또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더욱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의 당면 목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북 특사를 보내든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하든 예. 그런 거에 좀 더 확실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기 의원. 예, 국방위 과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미 공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의지하려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대주의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 무기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자주 국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떡하지? 지금 상황은 미국에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력이 확실하게 강화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출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인 숫자가 10년 후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군대가 아니라 이 군인들을 확실하게 정예화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북에서는 미사일 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동안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제가 국방에 가보니까 군사력은 저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사일 한미 협정을 재협정을 해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 무기도 만들고 이 첨단 무기를 제대로 만드는데 국방 예산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투자하면서 스스로 강화하는 첨단 무기가 대한민국의 또 경제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뭐 국방위 소속에다가 또 개인적인 또 그쪽에 또 전문 지식까지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두 분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가 또다시 북핵의 경랑에 휩싸이지 않도록 포스트 평창 구상에 매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면 치밀하고 정교한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의 모든 외교적인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또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리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